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바람을 폈는데 네. 양쪽이 바람을 펴서 있죠. 네, 양쪽이 바람을 폈는데 이거를 우리가 판결을 하면 승소가 있고 패소가 있을 건데 네네. 어떻게 이게 서로 다 이혼한다고 청구를 한 거예요. 원고는 아내였고 피고는 남편이었는데, 그러니까 피고가 남편이 바람 폈어요. 이 케이스에서. 근데 원고가 우리 아내분이 이혼하자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남편도 야 나도 너랑 못 살겠어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본소에 의하여 이혼한다고 돼 있잖아요. 원고가 하는 게 본소고 피고가 하면 반소인 거거든요. 원고가 피해자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고, 말씀하신 것 같은 케이스에 만약에 서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인데, 간다고 하면 그냥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는 서로 없을 것 같고 재산분할 얘기만 마음에 있을 거예요. 이건 여담인데,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바람핀 사람 있잖아요. 그다음에 결혼한 상태에서 바람핀 사람 있잖아요. 내 배우자하고 사랑을 나누거나 야한 얘기를 할 땐 절대 그 정도로 하지 않을 얘기들을 바람핀 상대하고는 엄청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미 이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 육체적인 관계에 집중해서 만난 관계라 그런지 엄청 그런 거를 흔적을 곳곳에 많이 남겨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카카오톡에 하질 않거든요. 당연히 뭔가 근데 엄청 그게 좋은가 봐요. 아니 그게 한 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던 사건들이 그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약간 일탈의 개념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았을까? 뭐 배속감 뭐 약간 그런 거. 그게 더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싸워도 이혼 검색해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 저 좋아하지만 저도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하지? 와이프랑 막 싸우고 그래서 저도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혼 사건을 내가 기록을 막 서면을 증거를 보다 갔어. 야 우리 와이프만한 사람이 없다. 찍혔나요? 진짜?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제작진분들한테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에서 재판 주문이 나온 걸 제가 자료로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혼을 할 때 다툼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준비한 주문을 보면 처음에 1번이 뭐 본소에 의하여 원고 괄호 열고 반소 피고와 또 피고 괄호 열고 반소 원고는 이혼한다. 그다음에 사망을 보시면 피고 괄호 열고 반소 원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원고 피고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고가 하면 본소,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걸 본소라고 하고요. 내가 소송을 당한 쪽이 피고인데 피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 원고한테. 그걸 반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본소가 제가 대리했던 곳이 본소 원고를 제가 대리했는데 저희 아내분이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아내가 이혼을 제기한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바람 핀 남편도 아내분한테 이혼을 청구한 거예요. 난 뭐 너랑 못 살겠다.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대셨겠죠.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왜냐면 뭐 사유가 말이 되는 사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쨌든 아마 저쪽 변호사님도 6호 사유를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그때 왜냐면 저희 원고는 바람을 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저희 재판부에서는 본소에 의해서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거고 3번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3번 그를 보면 우리 반소 원고인 남편분이 이혼 청구를 한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한마디로 우리 아내분이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속 시원한 판결을 좀 내려주신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혼한다 여부. 아까 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원인이 있으면 이혼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책주의, 파탄주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위자료. 위자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정도가 최대 인정이 많이 되는 편인데, 이 사건은 제가 아내분을 대리를 했는데 남편분이 바람을 좀 길게 많이 피고 태도가 되게 안 좋았어요. 재판 과정에도 좀 협조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3천만 원 다 인정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친권자 양육자. 이 부분도 보통 다툼이 진짜 많습니다.
바람을 폈어도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도 정말 치열하게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서로 키우겠다고 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가끔 질문하신 분들이 친권자 양육자를 뭐 공동 친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권자는 내가 하고 양육자는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 그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보통 한쪽으로 밀고. 왜냐면 친권자를 공동 친권으로 하거나 친권자를 예를 들어 친권은 아빠가 양육은 엄마가 이렇게 나누면 엄마가 애를 키우면서 학교 수학여행 보낼 때마다 전 남편한테 연락해서 허락받아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사 갈 때도 허락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재판부에서 친권자 양육자를 한쪽으로 몹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여자일수록 엄마한테 친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친권 양육권을. 그런데 정말 예외적으로 아이들의 의사가 아빠랑 꼭 살고 싶다는 게 강하면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 갖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네. 아버지 분들 중에서도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혼하실 때. 자, 그 다음이 우리 친권 양육권과 연결되는 게 양육비. 양육비 다툼도 많이 되는데, 양육비는 보통은 몇 년에 한 번씩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표를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살고 있었던 경제적 상황은 계속 유지해줘야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럼 연령과 뭐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딱 표를 보면 뭐 그 금액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아이를 키울 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 부모님과 그 아빠와 엄마의 소득 분배 비율로 해가지고 몇 대 몇 해가지고 이렇게 양육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이거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하니까 서울 기준이라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좀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대구에서 활동을 해서 그런지 요 서울가정법원 기준표보다는 조금 감액된 기준으로 양육비가 많이 산정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면접교섭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보통 하고 뭐 숙박 면접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협의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여기 보면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소송 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혼 같은 경우는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재판부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명백하게 잘못했고 태도가 좀 안 좋고 하면 피고한테 부담을 시켜가지고 원고한테 이제 좀 변호사 비용 부담을 덜게 해주는데, 이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람도 있지만 그냥 둘 간의 신뢰관계가 그냥 깨져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재판상 이혼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6호 사유 따라서. 거기서는 이제 누가 더 잘못이 있다 따지기 어려우니까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제일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이게 뭐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아서 어느 변호사님, 저랑 친한 변호사님은 뭐 약속의 5년, 네, 뭐 확신의 10년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뭐 5년 하면 7대3 정도 되고 10년 하면 무조건 5대5 된다. 이게 뭐 아주 틀렸다고 하긴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 두 부부가 거의 뭐 집안에서 도움 별로 안 받고 딱 결혼을 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샀어. 그럼 5대5 해야죠. 예를 들어 뭐 그 사이 뭐 아이도 1명, 2명 낳고 해가지고 엄마는 아이를 키우고 그다음에 맞벌이도 하기도 했고 남편도 뭐 일 열심히 했고, 근데 이혼을 하겠다. 그러면 5대5가 맞죠. 그런데 이게 결혼이라는 게 다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결혼할 때 예를 들어서 시댁에서 돈을 이만큼 줬다. 근데 와이프는 뭐 혼수만 조금 갖고 왔다. 반대의 경우 처가에서 돈을 엄청 많이 줬다. 남편은 그냥 몸만 왔다.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할 때 5대5가 되면 억울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여도라는 걸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이 재산이 형성되는지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여도 가기 전에 이 재산 분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항아리 안에 우리 재산을 플러스 재산이고 마이너스 재산이고 다 넣는 거예요. 다 섞어가지고 일정 금액이 나왔을 때 그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하는 건데, 그러면 기여도도 중요한데 이 통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얼마짜리로 들어가느냐. 얼마짜리.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서로 재산은 뭐 아파트 하나 있고 건물 하나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분이 좀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자기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개인 소득이 계속 매년 발생하는 거죠. 이게 재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남편분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이거는 내 개인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 같은 건데 왜 그러냐. 근데 이게 좀 고정적으로 매출이 되게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이거를 감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소득이 꽤 꾸준히 나고 있으니까 높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 평가가 돼서 이것도 재산분할로 들어왔죠.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재산분할, 물리적으로 없는 재산도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나눌 것이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재산 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 시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많이들 아실 텐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뭐냐면 1심하고 2심까지가 사실심이거든요. 뭐 증거를 막 내고 싸울 수 있는 심이에요. 그다음에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증거를 뭐 추가로 뭐 내봤자 뭐 별로 안 봐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그러면 그날은 재판 날인 거니까 딱 정해져요. 이때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네가 갖고 있는 재산 합쳐가지고 뭐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혼은 이때 신청을 하잖아요. 이혼 소장은. 근데 한 1년 걸려서 이때 끝났어요. 자, 이러면 재산, 이게 좀 웃긴 게 한창 20년, 21년 이때가 코인도 폭등을 했고 부동산도 폭등을 할 때, 이때 10억이었던 게 아파트가 이때 20억이 됐어요. 야, 근데 이때 그러면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이때 만약 5대5면 5억만 주면 되는데 이때 이혼하니까 1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기준은 사실상 변론 종결시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한다. 자, 근데 그러면 현금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이혼 신청하고 나서 돈을 다 빼면 이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금이라든가 이런 주식 이런 거는 소재기시를 보통 파탄시로 보거든요. 혼인 파탄시를 기준으로 나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한 경우를 좀 방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보통 그러니까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 딸한테 먼저, 아들한테 먼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혼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재산인데 이게 또 분할이 되는구나. 끌려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요. 명의신탁이거든요.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부동산 진용법에 위반, 과징금이 30%예요.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명의신탁했다고, 이거 원래 내 건데 아들한테 이름만 빌려놓은 거라고 내가 오늘 신고를 하면 이혼 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과징금을 30%를 국가에 내야 돼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지. 진짜 이걸 남자택이야. 우리 집안 재산인데 며느리한테 뺏기느냐, 내가 나라에 주느냐. 그래서 걔 중에 어떤 분은 야, 내가 너한테는 못 준다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달래가지고 얼마 줄 테니까 정리하자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이라는 카드가 무슨 위험령으로 써야 될 그런 카드가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뭐 가족들한테 미안해서건 뭐 자녀 때문이건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요인이 있으면 그거를 다 돌아보시고 나서도 난 그래도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면 그때는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라도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녀 때문에 산다. 이건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물론 이혼 전문 변호사로 하기 때문에 이혼 사건으로 제가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정말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이혼하시겠다고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혼하시고 나서도 후회하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혼을 괜히 했어요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충분히 하시되, 만약에 마음이 딱 먹으셨으면 그때는 전문가 도움 받으셔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재산 같은 것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있거든요. 배우자 재산 모르고 있는데 소송 시작하면 찾기 더 어려워져요. 그 전에 미리 이것저것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 증거 같은 것도 많이 모아놓으셔야 되니까 잘 유념하셔가지고 결심하신 다음에 결심이 서시면 저희 법률 파트너스 이룩의 황정훈 변호사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혼 절차, 그 다음에 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뭐
다양한 사례 같은 걸 좀 더 준비해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좀 준비할 거고요. 이혼이라는 것을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많이들 주십니다. 저도 많이 받고 최근에도 뭐 상담도 많이 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뭐 아이 때문에 참고 산다 이런 것들이 의미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비록 이혼 전문 변호사지만 혼인이 계속 지속되는 걸 되게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혼인 관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 가족 때문이건 아이 때문이건 어떤 이유에서건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을 때 그렇게 결심이 쓰시면 바로 오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결심 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이혼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설프게 이혼하시면 재산도 제대로 못 찾으실 수 있고 재산 분할 뭐 내가 내 배우자와 아내 뭐 아이들 때문에 재산 분할을 다투고 싶지 않다. 아니면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분명한 권리니까 분명히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친권 양육권자도 하는 것도 분명히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파트너스 유력의 황정원 변호사입니다.